2026년 2월 1일 일요일 새벽 2시 47분. 누군가에게는 평생 모은 자산이 디지털 먼지로 변해버린 시각이고, 누군가에게는 지난 50년 동안 기다려온 기회의 문이 열린 시각입니다. 은 선물 가격 31% 폭락, 금 9.5% 하락, 비트코인 9% 급락. 단 24시간 만에 전 세계 자산 시장에서 161조 원이라는 돈이 증발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투기 세력의 실패가 아닙니다. 미국 국채 금리 4.5%라는 임계점이 만들어낸 거대한 금융 시스템의 발작일지도 모릅니다. 시장이 국채를 살리기 위해 가장 유동성이 좋은 금을 희생양으로 삼은 구조적인 현상이라는 뜻입니다. 오늘은 왜 대중이 공포에 질려 던질 때가 유일한 매수 기회인지 데이터를 통해 증명할 겁니다. 우리는 이번 폭락이 매수 기회일지 신중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감정을 끄고 계산기를 켜십시오. 돈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단지 주인이 바뀔 뿐입니다. 겁에 질려 던진 사람에게서 구조를 이해하고 입을 벌리고 있던 사람에게로 말이죠. 30% 넘게 빠진 은 가격이 우리에게 대공황급 경기 침체가 오고 있다고 소리 지르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린지 데이터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2026년 1월 30일 금요일 오전 10시 평화롭던 차트에 붉은색 기둥이 꽂히기 시작했습니다. 온스당 122달러를 호가하던 은 가격이 순식간에 78달러까지 곤두박질 쳤습니다. 하루 만에 31% 하락. 이건 주식시장의 하한가와는 차원이 다른 이야기입니다. 1980년 헌트 형제 사태 이후 45년 만에 기록된 최악의 수치입니다. 옆 동네 금 시장도 상황은 마찬가지였습니다. 최고점 5,600달러를 넘나들던 금값은 4,800달러 선까지 밀려났습니다. 하루 9.5% 하락. 안전자산의 왕이라는 금이 웬만한 잡주보다 더 크게 폭락한 겁니다. 비트코인 역시 85,000달러에서 76,000달러까지 수직 낙하했습니다. 여기서 이상한 점을 느껴야 합니다. 금과 은 그리고 비트코인은 성격이 완전히 다른 자산입니다. 금은 인플레이션을 방어하는 안전자산이고, 비트코인은 위험자산의 대명사이며, 은은 절반이 산업재로 쓰이는 원자재입니다. 그런데 왜 이 서로 다른 자산들이 약속이라도 한 듯 같은 날 동시에 낭떠러지로 떨어졌을까요? 보통 주식이 떨어지면 금이 오르고 달러가 오르면 비트코인이 떨어지는 게 우리가 알던 공식입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모든 자산이 동시에 박살났습니다. 범인은 바로 레버리지입니다. 여러분이 아파트를 살 때 내 돈 100%를 주고 사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대출을 끼고 사죠. 선물 시장은 이 대출의 규모가 상상을 초월합니다. 특히 해외 파생상품 거래소에서는 내 돈 100만 원만 있으면 5천만 원어치의 은을 살 수 있게 해줍니다. 이게 50배 레버리지의 마법입니다. 문제는 가격이 오를 때는 50배의 수익을 주지만 떨어질 때는 이 퍼센트만 떨어져도 내 원금이 0원이 된다는 점입니다. 폭락도 아닙니다. 아주 살짝 재채기만 해도 여러분의 계좌는 즉시 깡통이 되고, 거래소는 여러분의 동의 없이 시장가로 물건을 던져버립니다. 이걸 마진콜이라고 부릅니다. 1월 30일 밤 무슨 일이 있었느냐? 은 선물 시장에서 누군가가 마진콜을 당했습니다. 그러자 거래소 컴퓨터는 자동으로 은을 내다 팔았습니다. 매물이 쏟아지니 가격이 더 떨어집니다. 가격이 떨어지니 넉넉하게 버티던 옆 사람의 계좌도 마진콜 구간에 진입합니다. 또다시 자동 매도가 나옵니다. 이 과정이 일초에 수천 번씩 반복되면서 연쇄 폭락을 만들어낸 겁니다. 이걸 전문 용어로 리퀴데이션 캐스케이드, 즉 청산의 폭포수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여기서 진짜 피해자는 금이었습니다. 은에서 마진콜이 터진 트레이더들은 당장 거래소에 현금을 채워 넣어야 했습니다. 안 그러면 계좌가 압류당하니까요. 그런데 은은 이미 하한가라 팔리지도 않습니다. 이때 그들의 눈에 들어온 것이 바로 금이었습니다. 가장 수익이 많이 나 있었고 전 세계 어디서나 즉시 현금화가 가능한 자산. 트레이더들은 은에서 터진 구멍을 메우기 위해 멀쩡한 금을 울며 겨자 먹기로 시장에 던졌습니다. 금값 9% 폭락은 금 자체에 문제가 생겨서가 아닙니다. 주인이 급전이 필요해서 깨버린 비상금 돼지 저금통 신세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누가 이 거대한 도미노의 첫 번째 블록을 넘어뜨렸을까요? 단순히 시장이 과열되어서 그랬을까요? 그 원인은 증거금 인상입니다. 시카고 상품 거래소 CAM 이는 작년 12월 26일은 선물 증거금을 기습적으로 인상했습니다. 쉽게 말해 판돈을 올린 겁니다. 예전에는 2천만 원만 있으면 게임에 참여할 수 있었는데 갑자기 2,500만 원을 가져오라고 한 거죠. 돈을 더 집어넣어야 합니다. 이때부터 시장의 체력은 바닥나기 시작했습니다. 투자자들은 빚을 내서라도 오른 증거금을 맞추며 버텼습니다. 왜냐하면 가격이 계속 오르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1월 말이 되자 개인들의 현금 여력은 한계에 도달했습니다. 시장은 겉으로는 멀쩡해 보였지만 속으로는 톡 건드리기만 해도
와르르 무너질 준비가 되어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1월 30일 미국 정부는 휘발유가 가득 찬 방에 케빈 워시라는 이름의 라이터를 던져 넣었습니다. 음모론적인 얘기지만 이런 시나리오를 상상해 볼 수도 있습니다. 작전명 굿캅, 배드캅. 먼저 트럼프 대통령이 배드캅 역할을 맡아 시장에 불을 질렀습니다. 약 달러를 선호한다는 발언으로 공포감을 조성해 금값을 비이성적인 과열 상태로 몰아넣었습니다. 풍선의 바람을 최대한 빵빵하게 불어넣은 겁니다. 그래야 바늘로 톡 찔렀을 때 더 크게 터지니까요.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 굿캅들이 등장합니다. 베센트 재무장관이 긴급 등판해 우리는 강달러를 지지한다며 진화에 나섭니다. 그리고 활용점정으로 시장이 가장 두려워하는 매파 케빈 워시를 차기 연준 의장으로 지명합니다. 이건 시장에 보내는 아주 명확한 신호였습니다. 돈줄을 잴 거야. 금리 안 내릴 거야. 그러니까 딴 생각 말고 달러로 복귀해. 이 완벽한 티키타카 한 번의 금값은 5,600달러에서 4,800달러로 주저앉았습니다. 이건 1974년의 재림입니다. 당시에도 금값이 폭등하자 미국 정부는 금 보유 금지 해제를 앞두고 일부러 금을 경매로 내다 팔며 가격을 찍어 눌렀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달러의 지위를 지키기 위해 금의 길을 꺾어 놓는 것. 금값이 폭락하자 국채 금리는 다시 안정을 찾았고 미국 정부는 급한 불을 껐습니다. 이런 가정에는 현재 상황에 기반한 논리가 숨어져 있습니다. 지금 미국은 역사상 가장 모순적인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함 25척을 건조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거기에 아기 한 명당 1,000달러를 지급하는 현금 살포 정책까지 내놨습니다. 돈 쓸 곳은 천지인데 고가는 비어 있습니다. 미국의 국가 부채는 GDP 대비 120%를 넘었습니다. 이제 빚을 내지 않으면 이자도 못 갚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여기서 치명적인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기자들이 달러 가치가 떨어지는데 괜찮냐고 묻자 I think it's great, 아주 좋다고 대답해버린 겁니다. 이 한마디에 채권 시장이 발작을 일으켰습니다. 대통령이 대놓고 우리 돈가치 떨어뜨리겠다고 선언한 꼴이니까요. 투자자들은 미친 듯이 국채를 팔아치우고 금과 비트코인으로 도망쳤습니다. 그 결과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가 4.5% 턱밑까지 치솟았습니다. 이게 왜 무서운 일이냐? 미국 국채 금리 4.5%는 주식시장의 마지노선이자 미국 정부가 감당할 수 있는 이자 비용의 한계선입니다. 이걸 넘어가면 미국 정부는 파산 위기에 몰리고 증시는 대폭락합니다. 백악관과 재무부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국채를 팔아야 나라가 돌아가는데 아무도 국채를 안 사고 다들 금만 사려고 하니까요. 자, 여기서 여러분이 미국 재무부 장관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 물건인 국채의 매력이 떨어져서 안 팔립니다. 품질을 높일 수는 없습니다. 이미 비투성이니까요. 미국은 생존을 위해 가장 과열된 자산의 거품을 빼서 국채 시장으로 돈을 돌리는 선택을 이끌어내야 합니다. 금은 너무 비싸. 지금은 달러와 채권이 필요해. 와 같은 반응이 필요한 거죠. 하지만 미국의 빚은 1센트도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전함을 만들고 보조금을 주느라 빚은 더 늘어날 겁니다. 억지로 눌러놓은 용수철은 결국 더 강하게 튀어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거대한 작전의 희생양이 된 금과 비트코인, 그리고 가장 처참하게 무너진 은의 운명은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지금부터 각 자산별로 전혀 다른 생존 시나리오가 펼쳐집니다. 여러분이 가진 자산이 무엇이냐에 따라 대응 전략은 180도 달라져야 합니다. 먼저 금 이야기부터 합시다. 하루 만에 9%가 빠진 금의 폭락 원인은 너무나 허무합니다. 금은 잘못한 게 없습니다. 단지 너무 잘 나갔다는 게 죄였습니다. 위기의 순간 사람들은 팔고 싶은 걸 파는 게 아니라 팔리는 걸 맙니다. 금은 트레이더들의 급한 불을 끄기 위해 강제로 헌혈을 당한 겁니다. 주식시장 격언 중에 우량주는 잡주가 싼 똥을 치우기 위해 희생된다는 말이 있는데 이번 금 사태가 딱 그 꼴입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금은 어떻게 될까요? 많은 분이 V자 반등을 기대하지만 죄송하게도 그럴 확률은 낮아 보입니다. 차트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역사적으로 레버리지가 터져서 폭락한 자산은 반드시 치유의 시간을 요구합니다. 이를 유자형 회복이라고 부릅니다. 기간은 짧으면 3개월, 길면 6개월입니다. 왜냐하면 고점에 물린 개인 투자자들이 본전만 오면 팔고 나가려고 벼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과거 데이터를 봅시다. 2008년 리먼 브라더스 사태 당시 유동성 위기로 금값은 고점 대비 30% 폭락했습니다. 당시에도 금은 안전자산이 아니냐며 비난받았죠. 그때 정오점을 회복하는데 얼마나 걸렸을까요? 정확히 7개월이 걸렸습니다. 1974년 1차 폭락 당시에는 바닥을 확인하는 데만 무려 20개월이 소요됐습니다. 통계적으로 급락 후 즉시 전고점을 뚫는 V자 반등은 코로나 때처럼 연준이 돈을 무제한으로 풀 때나 가능한 기적입니다.
지금처럼 연준이 돈줄을 죄는 시기에 V자 반등을 기대하는 건 수학적으로 불가능한 희망사항일 뿐입니다. 가격이 조금만 올라도 감사합니다 하고 던지는 매물 때문에 상승 탄력이 죽어버립니다. 하지만 너무 절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서구권 투기 자본이 공포에 질려 던진 그 금을 누가 받아먹고 있는지 보십시오. 중국인민은행, 러시아, 인도 중앙은행입니다. 이들은 가격이 떨어지기만을 기다리던 하이에나들입니다. 서양이 뱉어낸 물량을 동양의 중앙은행들이 조용히 쓸어담고 있습니다. 바닥은 생각보다 단단할 겁니다. 다음은 비트코인입니다. 비트코인의 생산은 금이나 은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숫자 하나에 걸려 있습니다. 75,979달러. 이 숫자를 스마트폰 배경화면에 박제해 두십시오. 이건 단순한 지지선이 아닙니다. 비트코인 67만 개를 들고 있는 마이크로스트래티지의 손익분기점이자 시장의 심리적 킬 스위치입니다. 새벽 2시 비트코인이 7만 6천 달러를 찍고 용수철처럼 튀어오른 건 우연이 아닙니다. 전 세계의 트레이딩 봇들이 이 가격을 시스템 붕괴의 트리거로 인식하고 매수 주문을 쏟아내며 방어벽을 쳤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이 오해합니다. 이 가격 깨지면 마이클 세일러가 파산하고 비트코인을 다 팔아야 하는 거 아니냐. 반은 맞고 반은 틀렸습니다. 세일러는 주식을 담보로 돈을 빌린 게 아니라 나중에 주식을 주겠다고 약속하고 돈을 빌렸습니다. 전환사채죠. 그래서 가격이 떨어져도 아무도 독촉하지 않습니다. 강제청산은 없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진짜 공포는 다른 곳에 있습니다. 평단가가 깨지는 순간 마이크로스트래티지의 주가는 나락으로 갑니다. 그러면 더 이상 빚을 내서 비트코인을 사들이는 일명 무한 동력 펌프가 멈춰버립니다. 시장이 두려워하는 건 쏟아질 매도 폭탄이 아니라 사라질 매수세입니다. 엔진이 꺼진 비행기가 추락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7만 6천 달러가 뚫린다는 건 비트코인 시장의 유일한 구원투수가 퇴장한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뒤집어 생각해 보십시오. 이 7만 6천 달러 방어선이 뚫리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비트코인은 이번 폭락장에서 유일하게 물리법칙을 무시할 수 있는 자산입니다. 금은 무겁고 은은 병들었지만 비트코인은 탄성이 좋습니다. 투기 심리에 불이 붙으면 낙폭을 회복하는 데 3개월이 아니라 단 3일이면 충분합니다. 가장 위험해 보이지만 역설적으로 가장 회복 탄력성이 높은 구간입니다. 지금 공포에 질려 손절할 때가 아닙니다. 야수의 본능을 가진 투자자라면 지금 지지부진한 금 차트가 아니라 7만 6천 달러 위에서 버티는 비트코인의 호가창을 노려보고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금도 비트코인도 아닙니다. 이들은 금융자산이라서 심리만 회복되면 언제든 다시 오를 수 있습니다. 진짜 문제는 마이너스 31%라는 끔찍한 성적표를 받아든 은입니다. 은의 폭락은 단순한 투기 실패가 아닙니다. 이것은 실물 경제가 멈추고 있다는 사망 진단서일 수도 있습니다. 왜 은의 폭락은 삼성전자와 엔비디아 그리고 여러분의 월급 봉투까지 위협할지도 모릅니다. 마이너스 31%. 이 숫자를 보고 단순히 투기꾼들이 레버리지 쓰다가 망했구나라고 생각하셨다면 당신은 이 폭락의 진짜 메시지를 놓치고 있는 겁니다. 금은 9% 빠졌는데 왜 은만 31%나 빠졌을까요? 은 시장에 투기꾼이 더 많아서일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 이유는 은의 태생적 비밀에 있습니다. 금은 100% 화폐지만 은은 절반이 귀금속이고 나머지 절반은 산업재입니다. 이것이 은을 악마의 금속으로 만드는 동시에 가장 정직한 경제 지표로 만드는 이유입니다. 우리는 흔히 구리를 닥터 코퍼라고 부릅니다. 구리 가격이 경제의 선행지표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건 20세기 이야기입니다. 건설과 토목이 경제를 이끌던 시대에는 구리가 박사였지만 지금처럼 반도체와 전기차 그리고 AI가 경제를 이끄는 21세기의 주치의는 바로 닥터 실버입니다. 은은 태양광 패널의 필수 소재이자 전기차 배터리의 핵심 부품이며 무엇보다 고성능 AI 반도체 접합 재료로 쓰입니다. 즉, 은 가격은 애플과 테슬라 그리고 엔비디아 공장의 가동률을 미리 보여주는 선행 지표입니다. 냉정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은 가격이 하루 만에 30%가 폭락했습니다. 만약 삼성전자나 TSMC 그리고 테슬라의 공장이 앞으로 쉴 새 없이 돌아가야 한다면 구매 담당자들은 무엇을 했을까요? 이게 웬 떡이냐 하고 헐값에 은을 쓸어 담았을 겁니다. 글로벌 제조 기업들은 원자재 가격이 떨어지면 기계적으로 매수하는 자동 해칭 프로그램을 돌립니다. 내년에 만들 반도체, 다음 달에 출고할 전기차에 들어갈 은을 30%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니까요. 상식적으로 30% 세일을 하면 호가창에 매수벽이 생기면서 가격이 V자로 튀어올라야 정상입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1월 31일 차트는 심정지 환자처럼 바닥에 붙어버렸습니다. 거대 산업 자본이 이 파격 세일을 보고도 지갑을 닫아버린 겁니다.
이 기이한 침묵이 진짜 공포스러운 이유는 기업들이 원자재보다 현금이 더 급해졌다는 신호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경제가 정상적으로 돌아갈 때 기업은 돈을 써서 물건을 만듭니다. 하지만 경제 위기가 닥치거나 경기가 위축될 것을 감지한다면 기업은 모든 지출을 끊고 현금을 움켜줍니다. 지금은 시장에 매수세가 실종됐다는 건 글로벌 기업들이 앞으로 물건을 만들어도 팔리지 않을 것이라는 공포, 혹은 지금 현금을 쓰면 나중에 부도가 날 수도 있다는 위기감을 느끼고 있다는 뜻입니다. 즉, 은값 31% 폭락에서 우리가 바라볼 지점은 실물 경제의 혈관인 돈맥이 막혔다는 응급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반도체 접합 소재인 은이 팔리지 않는데 반도체 회사의 매출이 늘어날 수 있을까요? 은이 반등하지 못한다는 것은 곧 연착륙은 없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마주할 미래는 기업들이 현금을 확보하기 위해 멀쩡한 자산까지 내다 파는 경착륙입니다. 그럼 이번엔 과거의 사례를 통해 다른 쪽으로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아이러니하게도 바로 이 지점에서 역사상 가장 큰 기회가 탄생합니다. 1974년과 2026년. 이 두 숫자는 금 투자자들에게는 악몽이자 동시에 희망의 증거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보고 있는 공포스러운 폭락 차트. 이것은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 아닙니다. 정확히 52년 전 시장은 똑같은 궤적을 그리며 무너져 내렸습니다. 1971년 35달러였던 금값은 3년 만에 195달러까지 460% 폭등했습니다. 그리고 1974년 단 20개월 만에 103달러까지 반토막이 났습니다. 하락폭은 마이너스 47%.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마이너스 9%는 애들 장난으로 보일 만큼 처참한 붕괴였습니다. 당시 시장의 분위기는 어땠을까요? 금은 끝났다. 거품이 터졌다. 사람들은 욕을 하며 손절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떠나고 난 뒤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반토막 났던 금값은 1980년 850달러까지 수직 상승했습니다. 바닥 대비 8배. 공포를 견딘 사람은 인생을 바꿨고 공포에 진 사람은 평생을 후회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진짜 보여드리고 싶은 것은 폭락한 차트의 모양이 아니라 그 뒤에 숨겨진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이 차이를 이해한다면 여러분은 지금 당장 은행으로 달려가고 싶어질 겁니다. 1974년의 폭락에는 명확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첫째, 1973년을 강타했던 오일 쇼크가 진정되었습니다. 둘째, 베트남 전쟁이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셋째, 가장 중요한 것으로 당시 미국의 부채 비율은 GDP 대비 30%에 불과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미국 정부가 마음만 먹으면 금리를 20%까지 끌어올려서라도 인플레이션을 때려잡을 체력이 있었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훗날 폴 볼커 연준 의장은 금리를 미친 듯이 올려서 달러의 가치를 강제로 복구시켰습니다. 금값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완벽한 환경이었습니다. 자, 이제 시선을 2026년으로 돌려봅시다. 차트는 1974년처럼 폭락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시 경제 환경은 정반대입니다. 오일 쇼크가 끝났습니까? 아니요. 원자재 가격은 여전히 고공행진 중입니다. 전쟁이 끝났습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에 군대를 보내고 베네수엘라를 위협하며 전선을 넓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정타. 미국의 부채 비율은 30%가 아니라 120%입니다. 여기에 1974년과 2026년을 가르는 넘을 수 없는 벽이 있습니다. 지금 연준이 1970년대처럼 금리를 10%, 20%로 올릴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금리를 1%만 올려도 미국 정부가 갚아야 할 이자는 수천억 달러가 늘어납니다. 만약 금리를 10%로 올린다면 미국 정부는 세금을 걷어서 이자도 못 갚는 파산 상태가 됩니다. 즉, 케빈 워시가 아무리 매파 흉내를 내도 그가 쥐고 있는 총에는 실탄이 없습니다. 미국은 금리를 올려서 달러를 지킬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선택한 것이 말을 이용한 공작과 레버리지 청산이라는 꼼수였을지도 모릅니다. 실물 경제 체력으로 이길 수 없으니 심리전으로 경쟁자를 주저앉힌 겁니다. 결론은 명확합니다. 1974년의 하락은 구조적인 하락이었습니다. 하지만 2026년의 하락은 급격한 유동성 이동에 가깝습니다. 정책적 필요와 시장의 공포가 맞물려 가격이 눌러진 상태입니다. 하지만 미국의 빚은 1센트도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미국은 결국 이 막대한 빚을 녹여 없애기 위해 달러를 찍어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 순간 억지로 눌려있던 금과 비트코인이라는 용수철은 결국 1980년의 8배 상승보다 더 강력하게 튀어오를 수도 있습니다. 은은 경기 침체를 경고하고 있고 금은 잠시 숨을 고르고 있습니다. 대중은 공포에 질려 시장을 떠나고 있습니다. 이때가 바로 상위 1%가 움직이는 시간입니다. 그들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그리고 우리는 지금 당장 무엇을 해야 할까요? 그저 존버하는 것만이 답일까요? 아니요. 지금은 멍하니 버틸 때가 아니라
아주 정교하게 움직여야 할 때입니다. 공포에 질린 대중과 반대로 움직여라. 지금 여러분의 머릿속은 복잡할 겁니다. 그래서 다 팔고 도망치라는 거냐? 아니면 지금이라도 빚내서 사라는 거냐? 둘 다 틀렸습니다. 도망치는 것은 바보들이나 하는 짓이고 빚을 내는 것은 자살 행위입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감정이 섞인 도박이 아니라 차가운 이성을 바탕으로 한 기계적인 매매입니다. 161조 원이 증발한 이 폐허 속에서 살아남아 부의 추월차선에 올라탈 수 있는 구체적인 행동 수칙 3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첫째, 은은 쳐다보지도 마십시오. 지금 인터넷 게시판을 보면 이런 희망 회로가 돌아갑니다. 2026년부터 중국이 은 수출을 허가제로 바꿔서 통제한다더라. 공급이 줄어드니까 결국 폭등하는 거 아니냐.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게 바로 세력들이 개미들을 꼬드기기 위해 파놓은 마지막 함정입니다. 냉정하게 구분하십시오. 중국이 문을 걸어 잠그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경제가 망가져서 공장이 멈추면 원자재가 아무리 귀해도 사갈 사람이 없습니다. 지금 은값의 마이너스 31% 폭락은 공급의 문제가 아니라 수요의 사망 선고입니다. 수요가 없는데 공급이 줄어드는 게 무슨 소용입니까? 불타는 집에서 금고를 지키겠다고 뛰어드는 꼴입니다. 지금은 희소성을 따질 때가 아니라 유동성을 따질 때입니다. 2008년 금융위기 때를 기억하십시오. 그때도 원자재 고갈론이 돌았지만 은값은 고점 대비 60% 가까이 폭락했습니다. 지금 30% 빠졌다고 싸 보입니까? 바닥 밑에 지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중국의 수출 제한 효과는 경기가 바닥을 찍고 공장 굴뚝에 다시 연기가 날 때 비로소 폭등의 재료로 쓰일 겁니다. 그 전까지 은은 저점 매수의 대상이 아니라 피해야 할 독이 든 성배입니다. 엔비디아의 실적이 지금보다 더 폭발하고 테슬라 공장이 24시간 돌아가서 은이 필요하다는 뉴스가 나오기 전까지 은에 손대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워런 버핏처럼 10년을 버틸 자본가가 아니라면 지금 은을 사는 건 계좌를 삭제하는 가장 빠른 지름길입니다. 둘째, 금과 비트코인은 가격을 사지 말고 기간을 사십시오. 많은 분이 범하는 치명적인 실수가 있습니다. 지금이 바닥인가요? 라고 묻습니다. 바닥은 신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는 압니다. 지금 가격이 고점 대비 15%, 30% 할인된 박앤세일 구간이라는 사실을 말이죠. 지금 당장 가진 돈을 다 털어서 몰빵하지 마십시오. 1974년의 교훈을 기억하십시오. 폭락 후 바닥을 다지는 데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V잡 반등을 기대하고 들어갔다가 지루한 횡보장에 지쳐서 손절하는 게 개미들의 패턴입니다. 이걸 피하는 유일한 방법은 여러분의 매수 버튼을 자동화하는 겁니다. 오늘부터 딱 3개월. 매주 월요일마다 기계적으로 10만 원이든 100만 원이든 정해진 금액만큼만 사십시오. 가격이 오르면 돈을 벌어서 좋고 가격이 내리면 더 싸게 사서 좋습니다. 이 단순한 전략이 1974년 폭락장에서 살아남아 1980년에 8배 상승을 먹은 사람들의 비결이었습니다. 그들은 타이밍을 맞추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시장이 공포에 질려 물건을 던질 때 묵묵히 주워 담았을 뿐입니다. 지금 미국 정부가 인위적으로 가격을 누르고 있을 때가 유일한 매수 기회입니다. 이 기회의 문은 베센트 장관의 약발이 떨어지는 순간 닫힐지도 모릅니다. 셋째, 자산 붕괴보다 무서운 건 멘탈 붕괴입니다. 빚, 즉 레버리지를 쓰고 있다면 지금 당장 정리하십시오. 이번 폭락장이 우리에게 준 가장 큰 교훈은 내 돈이 아닌 돈으로 투자하면 결국 0으로 수렴한다는 것입니다. 레버리지는 여러분의 시간을 뺏고 판단력을 흐리게 만듭니다. 조금만 떨어져도 불안해서 잠을 못 자고 본업에 집중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렇게 망가진 멘탈로는 8배가 오르는 대세 상승장이 와도 절대 버틸 수 없습니다. 오직 빚 없는 현물을 쥔 사람만이 이 지루한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미국의 부채가 120%라는 사실, 결국 돈을 찍어낼 수밖에 없다는 사실, 이 거대한 매크로 환경은 단 1%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변한 건 오직 여러분의 흔들리는 마음뿐입니다. 시장을 떠나지 마십시오. 대신 시장을 대하는 태도를 바꾸십시오. 도박꾼이 아니라 자본가가 되십시오.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1월 31일 하루 동안 사라진 161조 원. 그 돈은 정말 허공으로 사라졌을까요? 아니요. 우주에서 에너지가 사라지지 않듯 금융시장에서 돈은 절대 사라지지 않습니다. 단지 주인이 바뀌었을 뿐입니다. 공포에 질려 헐값에 던진 겁쟁이의 주머니에서 구조를 이해하고 입을 벌리고 있던 승리자의 주머니로 이동할 겁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중국과 인도의 중앙은행은 미소를 지으며 여러분이 던진 금을 줍고 있습니다. 서구권의 개미들이 비명을 지를 때 동양의 거인들은 파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에 서시겠습니까? 겁쟁이가 되어 시장을 떠나시겠습니까? 아니면은 승리자가 되어 부의 이동에 동참하시겠습니까?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하지만 하나만 기억하십시오. 역사는 반복됩니다. 그리고 그 역사 속에서 불을 거머쥔 사람들은 언제나 대중이 공포를 느낄 때 움직였습니다.
지금이 바로 그때입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멘탈을 잡는 데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여러분에게 이번 폭락은 공포입니까? 아니면은 기회입니까?